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화론 이해하기 13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4개의 영상에서 개통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 영상들이 너무 어렵거나 내용이 장황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도대체 이 개통수의 효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몇몇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통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혹시 개통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양세포가 그들이 발생한 개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개통수를 이용하여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통수를 사용하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의 성기 육종은 개의 생식기에서 자라는 암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암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개들은 이 암을 갖고 있는 다른 개들과 교미함으로써 이 질병에 감염됩니다. 전염성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암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자궁경부암은 인간의 유도종 바이러스인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의 성기 육종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이 종양이 다르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전염될 수 있는 물질이 종양세포 그 자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종양과 그들이 자라는 개들의 개통도를 재구성함으로써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종양세포가 하나의 개가 다른 개에 접촉하여 전파되었을 때 개의 성기 육종이 개들 사이에서 이동한다면 종양은 그들이 거주하는 개보다 서로 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각 종양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 개 자체의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이라면 각 종양과 개들은 더 가까운 친척이 될 것입니다. 한 연구팀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개의 성기 육종을 갖는 11마리의 개들과 종양으로부터 유전자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미세 부수체라고 불리는 매우 다양한 21개의 영역에서 각 표본의 DNA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표본들 사이의 쌍별 유전적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그들이 관찰한 유전적 변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자들은 이웃 결합에 의해 표본들의 개통 발생을 추정했습니다. 이 추정에 따른 개통수는 다음의 그림입니다. 종양들은 그것이 자라고 있는 개들보다는 종양들끼리 서로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종양세포가 개들 사이에서 이동한다는 가설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의 성기 육종은 다른 개체의 기생충으로 살아남고 복제에 의해 번식합니다. 인간의 생활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중 몇 가지는 인류에게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발생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몇몇 진화적인 사건들은 화석 기록에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 자료가 없을 때 어떤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어떤 경우들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변화하는 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시기에 대한 질문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분자 시계라고 불리는 가설입니다. DNA 염기 서열의 일부 유형이 시계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돌연 변이는 개별 개체의 DNA는 변화시키지만 그것의 표현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돌연 변이는 자연 선택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중립적인 변화는 유전적인 표류라고 불리는 무작위적인 과정에 의해 진화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논의할 것처럼 분자 진화의 중립 이론은 DNA에서의 중립적인 변화가 돌연 변이율과 같은 속도로 모집단에 축적되어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만약 돌연변이율이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고 생성기간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두 분류군 사이의 중립적인 분자의 차이는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의 연대에 비례해야 합니다. 두 종에서 관찰된 뚜렷한 중립적인 돌연변이를 세고 100만 년당 중립적인 변화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교정속도를 곱하여 연구자들은 그 종이 언제 분기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분기의 추정으로 인한 연대 추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립적인 대립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 비율은 유전자, 계통, 염기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이유로 DNA에서 전사된 mRNA의 3염기 조합인 코돈의 세 번째 위치에서의 조용한 위치 변화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교체 변화보다 적합도와 관련하여 중립적이며 따라서 시계와 같은 속도로 누적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유전자의 빈도가 특정 유전자에 대한 강한 선택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한다면 관련된 돌연변이가 시계와 같은 방식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유전자 및 혈통에 대한 보정된 변화율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집단에서는 생성 시간과 선택 이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와 계통에서 시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연구자들은 화석이나 지질학적 기록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화석 혹은 지질학적 자료에서 분기된 시점이 알려진 두 개의 분류군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측정하고 나서 화석 기록이 없는 집단의 분기 시점을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보정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사건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분자 시계를 사용하는 방법의 사례로서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이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몸에 기생하는 이는 머리에 기생하는 이와 유사합니다. 몸에 기생하는 이는 인간의 몸을 먹지만 의복에 거주하는 반면 머리에 기생하는 이는 두피를 먹지만 머리카락에 거주합니다. 두 개의 종은 단지 인간에게만 기생합니다. 침팬지와 다른 가까운 친척 종에는 그들 자신의 특별한 이의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적 분화의 추정치를 연대기적인 분화로 전환하기 위해 생물학자들은 침팬지에 기생하는 이의 상동적인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화석 기록을 포함한 다른 자료에서 우리는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약 550만 년 전에 살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머리에 기생하는 이가 동시에 그들의 숙주 종으로부터 갈라졌다고 가정함으로써 그 집단은 100만 년당 변화하는 비율을 추정했습니다. 이 비율을 몸에 거주하는 이 사이에 관찰된 분기의 양에 곱했을 때 몸에 거주하는 이의 기원에 대해, 다시 말해 인간의 의복의 기원에 대해 약 10만 7천 년 전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기체가 어떻게 살고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생물지리학이라고 합니다. 생물지리학자들은 왜 특정 종들이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리적인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계통 발생에 의지할 때 해당 연구 프로그램은 계통지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후의 다른 영상에서 인간 집단의 기원과 이동을 연구하기 위해 계통지리학적인 접근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호기심 많은 도마뱀의 발자취를 따라 이 전략을 소개할 것입니다. 세이셀 호랑이 카멜레온은 세이셀 제도의 토착종입니다. 세이셀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0km,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약 1600km 떨어진 인도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도마뱀이 그렇게 먼 곳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카멜레온은 수영을 잘 못하고 심지어 비행하는 것은 더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카멜레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현재 위치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이셀은 한때 곤두아나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곤두아나 초대륙이 분리되어 세이셀 제도가 바다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비유하자면 승객으로서 이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카멜레온이 마다가스카르나 아프리카에서 온 많은 식물 위에 떠서 세이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분단 분포 가설이라고 불리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분산 가설이라고 불립니다. 이 가설들과 관련하여 개통 발생학을 재구성하고 분자 시계를 사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곤드와나 초대륙의 분리는 단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약 1억 6천만 년 전 이후 인도, 마다가스카르, 세이셀이 인디가스카르 대륙이 아프리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약 8,800만 년 전 마다가스카르는 인디아 세이셀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6,500만 년 전에 인도와 세이셀은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만약 호랑이 카멜레온이 단지 대륙을 타고 이동했다면 이 종이 인도나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카멜레온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과 마지막 공통조상은 적어도 6,500만 년에서 8,8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호랑이 카멜레온이 뗏목을 타고 세이셀에 도착했다면 그것은 카멜레온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 마다가스카르나 아프리카의 카멜레온과 훨씬 더 최근의 공통조상을 공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은 42종의 카멜레온의 개통 발생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 서열 자료를 사용했고 분기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분자 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화된 개통 발생은 다음의 그림에 나타납니다. 세이셀 카멜레온의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은 아프리카 카멜레온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공통 조상은 약 4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는 분단 분포 가설을 배제하고 대신에 호랑이 카멜레온이 바다를 통해 여행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카멜레온이 뗏목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코모로 군도와 레위니옹 섬의 카멜레온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코모로 군도와 레위니옹 섬은 화산섬이며 어떤 본토와도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작은 도마뱀들에게는 인상적인 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통수를 이용하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질문들에 대한 여러 답변을 하는 3가지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통수는 분명 쓸모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